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허름한 단독주택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노부부.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합심하여 오직 장모를 위해 4억 원짜리 집을 팔아치우려 계략을 꾸밀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아들은 침묵했고 며느리는 가머니설로 서명을 종용했다. 그리고 모두가 연약하고 정신이 흐릿할 것이라 여겼던 시어머니가 날린 일격에 부부와 장모는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며 온 동네를 경악게 했다. 과연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단 한 번의 주민센터 조정회의 끝에 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 여기 서명 좀 하세요. 제 어머니 죄짓고 돌아가시게 할 순 없잖아요. 아들 민준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식탁 옆에 서 있었다. 부엌에서 만들다만 빈대떡 반죽이 손에 아직 묻어 있었다. 고개를 드니 며느리 수진이 팔짱을 낀 채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턱을 치켜들고 서 있었다. 민준이 A사 용지 뭉치를 내 얼굴에 들이밀며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부동산 양도 계약서예요. 어머니 서명만 하면 바로 끝나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내일 오전에 등기, 이전 신청하면 오후에 바로 돈 받을 수 있어요. 장모님이 지금 병상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제발 시간 좀 그만 끄세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낮고 삐걱거리는 이 집은 내가 10년 넘게 시장 좌판에서 빈대떡을 팔아 벽돌 한 장 한 장 모아 올린 집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은 그 집을 얄팍한 은혜 따위와 맞바꾸려 하고 있었다. 나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뼈가 시리도록 추운 날에도 매일 아침 7km를 자전거로 태워 초등학교, 중학교에 데려다 주었던 내 아들. 녀석은 내 시선을 피하며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다.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 처가에서 제 옷까지 하나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지금 장모님이 편찮으신데 이 집 그냥 놀려두면 뭐해요? 수진이 곧바로 끼어들었다. 게다가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매달 저희한테 보험료 내달라고 돈 받아 가시잖아요. 이제 이기적으로 굴지 마시고 저희가 처가에 진 빚 갚는 셈 치고 빌려주세요. 그게 뭐 큰일이라고.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얘야, 난 너희한테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았지. 연금이요? 고작 30만 원 나오는 걸 연금이라고 하세요? 요즘 그 돈으론 외식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걸로 어떻게 사셨어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분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다. 한때 내 아들과 결혼하게 해달라며 고개 숙이던 아이가 이제는 내가 짐 덩어리라도 되는 양 나를 해부하고 있을 줄이야.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셔도 소용없어요. 절차는 다 끝났고 어머니 서명만 받으면 돼요. 서명 안 하시면 저희 장모님 병원비 감당 못해요. 그때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마음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민준을 돌아보았다. 오빠가 말해봐. 장모님 목숨이 달린 일이야. 사람 하나 살리는 서명인데 뭘 그렇게 망설여. 어머니는 심장도 없으셔. 민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눈가가 촉촉한 것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빌게요. 서명만 해주세요. 처가에서 저한테 모든 걸 다 해줬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기만 했잖아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진이 비웃으며 덧붙였다. 매달 50만 원씩 쓰시라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사시는 곳은 요양원이든 고시원이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고르세요. 옆집 할머니도 지금 원룸에서 사시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에 조용히 손을 닦고는 찬장을 열어 아껴두었던 연잎차 통을 꺼냈다. 찬물을 따라 두 아이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 차나 다 마시고 돌아가거라.
난 시장박 씨 아주머니한테 보낼 빈대떡 만들어야 한다. 수진이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지금 도망치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서명 안 하면 저 가만히 안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녀석을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내 며느리의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결혼식 날 내가 금반지를 끼워주자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고개 숙이던 그 얼굴이었다. 나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생각 좀 해보마. 내일 답을 주겠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팔을 끌고 나갔다. 우리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으시면 계속 기다려보시든가요. 두 아이는 흙마당에서 요란한 슬리퍼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눈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보았다.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막다른 길로 내몰릴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늙긴 늙었나 보다. 나는 책상 밑 작은 나무 상자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지난 2달간 몰래 녹음해온 대화가 담긴 작은 USB가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법원 앞에 설 때가 된 것 같다고. 이 집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마지막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 어릴 적 도랑에서 송사리를 잡아와 자랑하던 아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우리 엄마 서명하게 해서 끝내라고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집을 팔라고 강요받던 그날 이전에도 소리내 울 수 없었던 수백 가지의 사소한 고통이 있었다. 결혼 후 첫 식사 자리였던 것이 똑똑히 기억난다. 나는 작은 상에 음식을 차렸다. 낡고 금이 간 그릇이었지만 깨끗하게 닦아 윤이 났다. 그날 손님은 사돈댁 여자들이었는데 듣자 하니 다들 은행 간부들이라 앉은 자리마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밥을 푸고 물을 따르고 내가 직접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 정성껏 만든 갈치조림을 덜어주었다. 칼칼하고 깊은 맛이 일품이었다. 내가 수진의 그릇에 덜어주려 하자 녀석은 고개를 살짝 피하며 가볍게 웃었다. 어머니, 저 비린내가 심해서 생선조림은 잘 안 먹어요. 나는 손을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돼지고기 장조림 먹으렴. 따로 뒀단다. 녀석은 옆에 앉은 여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게는 똑똑히 들렸다. 엄마가 그랬어. 국물 탁한 생선조림은 먹지 말라고. 그리고 상에서 파스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 나는 못 들은 척하며 천천히 식사를 계속했다. 잠시 후 상을 치우다가 부엌 문 뒤에서 수진이 민준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오빠,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주면 안 돼? 나 정말 그 냄새 못 참겠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라고 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쉬시라고. 민주는 얼버무리듯 작게 대답했다.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볼게.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내가 파스를 많이 붙인다는 건 알고 있었다. 십수년간 비 오는 날 시장에서 빈대떡을 팔다 보니 무릎 관절이 쑤셨다. 하지만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불쾌하다는 말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부자리를 정리하며 파스통을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괜찮아. 새며느리니까 내가 맞춰가야지. 그렇게 마음먹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파스 냄새를 시작으로 내가 내 집에서 점차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이 수진이 나를 서럽게 한 유일한 날일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음악의 아주 잔잔한 서곡에 불과했다. 몇 달 후 며느리가 나를 아래상으로,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밀어낼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날도 집에 손님이 왔다. 수진의 이모라는 사람과 지방 은행 지점에서 일한다는 사촌 오빠였다. 내가 마당을 다 쓸고 옷도 갈아입기 전에 수진이 부엌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윗상 차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오늘 저희 집 어른들이 오셨거든요. 나는 바지에 손을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녀석이 내가 만져본 적도 없는 새 도자기 그릇에 음식을 담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손님이 왔니? 오이라도 좀 썰어줄까? 녀석은 옅게 웃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집 손님들은 좀 까다로우셔서 밖에 오래 둔 음식은 안 드세요. 제가 처음부터 깨끗하게 다 할게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음식을 상에 차릴 때가 되어서야 그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상 위에는 민준과 수진을 포함해 정확히 6사람 몫의 그릇만 놓여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멋쩍게 웃었다. 나는 오늘 다 같이 밥 먹는 줄 알았지. 녀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저희 집은 다 같이 밥 먹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낯가림이 있으셔서요. 집에 기름 냄새가 좀 배어 있으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편하게 드세요. 나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녀석은 시선을 피하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내가 다시 물었다. 내가 따로 먹으면 내 밥상은 어디 있니?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국그릇을 들고 옮기며 말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드세요. 밥상 아직 따뜻해요. 제가 따로 챙겨놨어요. 나는 내 집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한 푼 두 푼 빌려가며 수리하고 바닥 타일을 깔고 나무 문을 새로 단 내 집. 그런데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부엌 한 구석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나는 뒤돌아 부엌으로 향했다. 창가에 위태롭게 놓인 낡은 플라스틱 상 위에는 식은 밥 한 공기와 반토막 남은 생선구이, 그리고 식어버린 국그릇이 놓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대릴사위는 처가에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부엌으로 내쫓는 걸 보고만 있는 놈은 자식도 아니다. 그날 밤 나는 툇마루에 앉아 머리를 말리며 마당에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내가 낳아 열병을 앓을 때 밤새 품에 안고 간호했던 내 아들. 이제 그 아들은 윗상에 앉아 있고 나는 부엌에서 밥을 먹는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군가 나를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식탁에서 몰아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 미움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폐가 되는 일이었다. 그 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밤마다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가웠다. 위가 약해 함부로 약을 먹지 못하고 꾹 참았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너무 지쳐서 물을 마시러 일어서다 현기증이 나 쓰러질 뻔했다. 벽을 짚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것은 수진의 목소리였다. 내 쉰 목소리를 듣고는 물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나다. 엄마, 몸이 너무 안 좋구나.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혹시 약 있으면 오는 길에 좀 사다 주렴.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다. 이윽고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그냥 감기잖아요. 보건소는 골목 입구에 바로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약 타드세요. 저희 지금 바빠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수진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사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아프시면 저희가 계속 신경 써야 하는데 어떻게 일에 집중하겠어요. 저희 엄마도 집에서 혼자 병원 잘 다니시는데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약만 사다 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는 거였지 너희한테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었단다. 녀석은 피식 웃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 오해하셨네요.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병은 누구나 다 걸리는 거잖아요. 따뜻한 물 마시고 일찍 주무시면 나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래, 알겠다. 녀석이 말을 맺었다.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업무 중에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이 힘들어해요. 나는 민준이 처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녀석은 늘 그랬듯 아내가 전화를 받게 두었다. 아마 내 목소리를 듣기 두려웠을 것이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의자를 짚고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밤이 깊어지자 이슬이 내려 머리카락이 축축했다. 나는 우비를 걸치고 골목 입구 약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쇳소리가 나는 듯했다. 안면이 있는 약사가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추운데 약사로 직접 나오셨어요? 자식들한테 사다 달라고 하시지. 나는 목이 맨 채 웃었다. 애들이 바빠서요. 시어머니 챙겨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밤 나는 얇은 이불 밑에서 몸을 웅크렸다. 추워서가 아니라 엄마이면서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심정을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집안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그림자는 아직 누군가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의 가치는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날 정오 햇볕이 따가웠다. 내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점심에 저희 잠깐 들를게요.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되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니? 녀석은 머뭇거렸다. 네, 수진이 어머니 일이요. 처가 쪽이 지금 힘든데 제가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요. 나는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냉랭하던 녀석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처음이었다. 1시간 후 두 아이는 초췌하지만 불안한 모습으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수진이 미리 준비한 듯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빌릴 만한 분들이 없니? 수지는 곧바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가 초반에 몇 번은 어떻게든 막았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어서 은행 대출도 안 된대요. 녀석은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계약서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어머니는 서명만 하시고 집문서 잠시 빌려주시면 돼요. 파는 것도 아니고 명예 이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2달 안에 저희가 찾아서 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 시선은 서류가 아닌 민준을 향해 있었다. 녀석은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학생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어머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말 급해요.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돈으로 사위를 잡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고. 제가 지금 양쪽에서 너무 힘들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니?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수진을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묻겠다. 내가 이 서류를 너에게 주고 나중에 너희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수진은 화내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웃었다. 어머니도 참 저희가 사기라도 칠 것 같으세요? 은행에 대출 심사 일정 잡아두려고 서류만 먼저 내는 거예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서류 먼저 내고 원본은 나중에 내도 되거든요. 녀석은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초기 절차일 뿐이에요. 은행에서 원본 달라고 하면 그때 다시 와서 받아갈게요. 그리고 솔직히 텅 빈 집 하나 가지고 계셔서 뭐 해요. 저희가 몇 주만 잠시 쓸게요. 저희 엄마를 살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온 가족이 어머니께 감사할 거예요. 아무도 어머니 것을 공짜로 뺏지 않아요. 나는 녀석이 내 손에 얹은 손을 보았다. 물에 떠다니는 해초처럼 부드럽고 미끈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속에서 공증은 받지 않았지만 빳빳하게 코팅된 집문서 컬러 복사본을 꺼냈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다. 나는 돌아와 녀석에게 그 종이를 건넸다. 그래,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거라. 수지는 복사본을 받아 휙 훑어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것만 있어도 일단 접수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이 서류는 임시로 내는 거니까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원본 요청하면 다시 와서 받아갈게요. 녀석은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덧붙였다. 월말 대출 마감일 맞추려면 내일 바로 가야 해요. 하루만 늦어도 순서 놓쳐요, 어머니. 문이 닫혔다. 나는 녀석이 앉아있던 자리를 몇 초간 더 바라보았다. 녀석들이 들고 간 서류는 자리를 맡아두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나는 녀석들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집을 날로 빼앗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덕분에 녀석들 마음에 더 이상 나를 담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나무 상자를 열어 차통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방금 전에 대화가 담긴 최신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내 심장은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아 저절로 금이 가기 시작한 낡은 벽 같았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녀석들 눈에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저 사용가치가 남은 부동산 소유권일 뿐이었다. 어떤 약속은 상대를 믿게 만든 뒤 배신하기 위해 존재하고 어떤 병은 상대를 압박해 스스로 칼자루를 쥐어주게 만들기 위한 임시분장에 불과했다. 내가 복사본을 건네준 지 일주일 후 수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지친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등에서 돌덩이라도 내려놓는 것처럼 가방을 책상에 던졌다. 어머니, 서류 접수 끝났어요. 은행에 보냈고 내일 대출 실행된대요. 나는 더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맛을 다셨다. 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건강해지셨어요? 오늘 아침에 퇴원하셨는데. 나는 몸을 돌려 녀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렇게 위급해서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시장통에서 남 얘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냥 위험이었대요. 의사가 약 처방해줘서 그거 먹고 나았어요. 근데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자꾸 죽는 소리를 하셔서 다들 정말 큰일 난 줄 알았나 봐요. 저도 몰랐죠. 나는 찻잔 손잡이를 꽉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는 것 같았다. 녀석은 나를 힐끗 보았다.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늙으면 무서운 게 뭐 있겠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 거 말고는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좀 과장해야 사람들이 챙겨준다고. 안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물었다. 그럼 너희가 나한테 전화해서 위급하다고 입원했다고 한 날 일부러 과장해서 말한 거였니? 수지는 가볍게 웃었다. 어머니,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냥 상황을 좀 빌려서 일을 처리한 것뿐이지 누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집도 그대로 있고 돈도 잃은 거 없잖아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머릿속에서 실이 뽑혀나가는 것처럼 들렸다. 상황을 빌려서 일을 처리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나는 녀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만약 그날 내가 진짜 원본을 주고 서명까지 했다면 이 집은 지금쯤 누구 명의로 넘어갔을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수지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웃었다. 어머니도 참, 누가 어머니를 속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신데 그 정도까지 하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녀석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을 지켜보았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몫은 다 생각해 놨어요. 나중에 집 팔게 되면 노후 자금 좀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것도 뭐 그리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녀석이 돌아갔다. 나는 찻잔을 치우고 책상을 닫고 조용히 제사상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옛 친구가 건네준 변호사 명함이 끼워진 낡은 수첩이 있었다. 나는 전화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어 천천히 한 숫자씩 눌렀다. 더 이상 분하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나 자신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한 가지는 똑똑히 배웠다. 억압받는 사람이 침묵하면 아무도 그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마당 앞 도리자에 앉아 있었다. 햇볕을 가리려 책 넓은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사실은 허공을 응시하는 내 눈빛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 나는 한때 같이 빈대떡을 팔았던 옛 친구에게 전화했다. 나보다 먼저 은퇴한 그 친구가 언젠가 젊지만 아주 유능한 변호사라며 명함 한 장을 쥐어준 적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네, 부동산 문제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쪽은 잘 몰라서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정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듣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울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파스 냄새 나는 늙은이라 불렸던 일부터 부엌에서 식은 밥을 먹어야 했던 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다며 울며 불며 찾아왔던 일까지. 녀석들이 집문서 원본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거절하자 결국 은행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임시 대출 계약서와 집문서 복사본을 요구하며 즉시 서명하라고 재촉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 수학이 저편은 조용했다. 젊은 변호사는 내 말을 끊지 않았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르신께서 복사본을 주셨다고 하셨죠? 그래요. 원본은 안 주고 서류 작업 먼저 하라고 복사본만 줬어요. 그렇다면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복사본으로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명예 이전이나 담보 설정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복사본을 제출하면서 원본을 나중에 내겠다고 약속했다면 고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려 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먹을 더 꽉 쥐었다. 자네 말은 녀석들이 대출 자리를 맡아두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 네, 맞습니다. 만약 고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3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신뢰 남용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녹음 파일 같은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주 좋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낡은 차통을 열고 녀석들이 올 때마다 기침약 통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를 꺼냈다. 그래, 가지고 있네. 녀석들이 장모 살리자고 돈 얘기를 꺼낼 때부터 녹음했지. 처음엔 그냥 기억해두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되었어.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사기당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대비하신 거죠. 어르신은 정신이 흐릿하신 게 아니라 아주 현명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법정에 서고 싶지는 않아. 다만 녀석들이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면 조상님들 앞에서 고개들 낯이라도 남기고 싶을 뿐이야.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녹음 파일과 집문서 원본, 그리고 복사본까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겁니다. 제가 이상 거래 방지 요청서를 작성해드리고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방끈을 꽉 쥐었다. 주소를 알려주게. 나 혼자 갈 수 있어. 이번만큼은 내 스스로 일어서야 해.
녀석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날 나는 긴 소매 옷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아무도 몰랐고 나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집에는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지난번이 강요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사람들은 상대가 굴복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을 때 더 뻔뻔해질 수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 집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민준과 수진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내가 흰죽을 데우고 있을 때 마당에서부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진이 먼저 들어왔다. 겨드랑이에는 가방을 끼고 입술은 짙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하이힐은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시멘트 바닥을 거침없이 밟았다. 민주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따랐다. 수지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서류 뭉치를 꺼냈다. 어머니, 이번에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은행에서 원본이 필요하대요. 지난번에 드린 복사본은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내가 손을 닦으며 대답하기도 전에 수지는 내 앞으로 서류를 밀어붙이며 말을 이었다. 여기에 서명하시고 집문서만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서명하고 나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니? 수지는 피식 웃었다. 그때 말씀드린 그대로죠. 저희는 할부로 대출 갚는 거고 어머니는 계속 여기서 사시면 돼요. 서류도 계속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며느리지 남이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나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도 정말 힘들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침묵했다. 수진이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떴다. 제가 저희 엄마 모시고 와서 직접 말씀드리라고 할까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집을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지. 잃고 나면 신뢰까지 다 잃는 거라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수지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밖으로 나갈 생각도 없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양 통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네, 수진 씨, 서류가 지금 보류됐어요. 은행에서 집문서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복사본으로는 승인이 안 나요. 명의자분께 추가 서명도 받아서 금요일 전까지 대출 실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찬물을 목덜미에 붓는 것처럼 똑똑히 들렸다. 민준이 수진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엄마 듣잖아. 하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녀석은 픽 웃었다.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나 하시겠어? 그리고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녀석의 작은 목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네, 자리 좀 맡아주세요. 노인네라 서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가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내일 확실하게 원본 가져갈게요. 나는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낡은 나무 책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복사본은 길을 닦기 위한 돌멩이에 불과했고 원본은 어떻게든 빼앗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수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상냥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빨리 서명 좀 해주세요. 저쪽에서 너무 급하게 재촉하네요.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왜 그렇게 쥐고 계세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이 시멘트 마당은 내 아들이 걸음마를 배우다 무릎이 다 까져 엉엉 울던 곳이었다. 내가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던 곳. 이제 마당은 그대로인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니, 자꾸 옛날 이야기 꺼내서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지금은 책임의 문제예요. 혼자 사시면서 땅 가지고 계셔서 뭐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10분쯤 지나 나는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다. 책상 위에 효력이 없는 낡은 등기부등본 사본과 작은 메모지를 올려놓았다. 수진이 그것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대답했다. 이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진짜 원본이 필요하다면 나는 다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지금 서명해 주시면 온 가족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누구를 구해? 내 장모님은 그냥 위험이었고 이미 퇴원했는데 이제 와서 누굴 구한다는 거니? 수진이 으르렁거렸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내 것을 지킬 뿐이야. 너희는 너희 마음이나 제대로 지키거라. 그날 저녁 녀석들은 인사도 뒤돌아봄도 없이 떠나갔다. 나는 녀석들이 방금 만졌던 미리 인쇄해둔 또 다른 복사본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서랍 밑바닥에서는 녹음기가 여전히 깜빡이며 그들의 모든 말을, 그 냉혹하고 뻔뻔한 말들을 끝까지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소리치지 않아도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여자가 있다. 내 사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의 엄마 최 여사가 예고도 없이 거리낌 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보라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가죽 가방을 든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마당으로 들어섰다. 내가 툇마루를 쓸고 있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사부인. 네, 박 여사님. 오늘 시간이 나서 들렀어요. 애들한테 들으니 집 문제로 좀 힘들어 하신다기에 얘기나 좀 나눠볼까 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주위를 휙 둘러보았다. 집이 참 옛날 스타일이네요. 소박하면서도 운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이렇게 계속 사시는 거 외롭잖아요. 집 지키느라 고생만 하시고요. 나는 차를 따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서 익숙합니다. 최 여사는 찻잔을 받으며 가볍게 웃었다. 익숙한 거야, 익숙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애들도 다 걱정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빨리 서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하면서요. 제가 듣는데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나는 차를 따르는 내 손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웃집 이야기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요. 집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사람 사이의 정이 중요한 거죠.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장래를 생각하셔야죠. 이 집을 애들 이름으로 해준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우리 다 늙었잖아요.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집은 수단이죠. 하지만 아무도 기댈 곳 없을 때 몸을 의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 여사는 피식 웃더니 목소리를 살짝 낮췄다. 사부인,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켜봐야 얼마나 지키시겠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겨서 유언도 못 남기시면 이 집이 누구 손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바에야 민준이 이름으로 해줘서 효도도 받고 손주들도 보게 하는 게 낫죠.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주 번 듯한 집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는 고개를 기울여 그녀를 보았다. 제 손주요? 그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준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너무 어려서부터 다른 호칭을 배우기라도 한 건가요? 최 여사는 멋쩍게 웃었다. 아이고, 그건 사소한 문제죠. 키우다 보면 다 부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부인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옳은 것이 많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집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아까울 뿐인데 제 마음은 명예 이전해야 할 재산 목록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최 여사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럼 됐어요. 살이 분별하실 줄 아는 분이니 무엇이 옳은 일인지도 아시리라 믿어요. 솔직히 제 딸이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지 악의는 없어요. 그냥 노인네 고집을 무서워할 뿐이죠. 나는 마지막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잎사귀 떨어지듯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저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능숙하게 관심을 가장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들에게 비웃음 사는 사이가 아니라 계속 사돈으로 남고 싶으니까요. 그녀가 떠나고 나는 찻잔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행주를 널었다. 마당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미처 마시지 않은 찻잔에서 연잎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반격을 하려면 뒤로 물러서야 하고 판을 뒤집으려면 적절한 순간에 쓰러질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더 자주 눕기 시작했다. 약해서가 아니라 녀석들 앞에서 약해 보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전기밥솥 코드를 뽑고 알루미늄 주전자에 물을 오래 끓였다. 죽에는 향을 내기 위해 대추 몇 개를 넣고 일부러 심하게 기침을 해 정말 아픈 것처럼 보였다. 오후에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3번을 더 걸자 수진이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나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조용히 말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겠다. 어제는 열이 나더니 오늘은 기침이 나고 눈앞이 흐릿하구나.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약은 드셨어요? 약이 없어서 너희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끼어들었다. 뭐료 어머니? 저희 바빠요. 내일 시간 되면 들를게요.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회의 중이니까요.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라이터만 한 소형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카메라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녀석들이 왔다. 수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휙 둘러보았다. 어머니,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머리가 너무 아프구나. 몸이 붕 뜬 것 같고 혈압 때문인가 싶다. 민준이 앉으며 대충 포장된 죽 상자를 내밀었다. 죽 사왔어요. 좀 드세요. 아, 그리고 은행에서 추가로 확인 서명받아야 할 서류가 몇 개 있대요. 여기 둘게요. 서명하시고 푹 쉬세요. 나는 몸을 일으키며 옅은 한숨을 쉬었다. 무슨 서류가 또 필요하다니? 수진이 서류철을 펼치며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그냥 보충 서류예요. 저희가 5년 동안 이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어머니가 동의한다는 확인이 필요하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는 것도 아니고 명예 이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는 거니 걱정 마세요. 나는 녀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가 너희가 집을 팔까봐 무서워한다고 말한 적 없다. 내가 이 종이 한 장에 따라 저울 질당할까봐 무서울 뿐이다. 수진이 웃었다. 몸도 안 좋으시면서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나는 의자 팔걸이에 손을 짚고 몇 번 기침했다. 그래,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서명을 못하겠다. 내일 아마 수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어머니,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세요? 사람이 한번 신뢰를 잃으면 나중에 어머니가 서명해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여보, 그만해. 엄마 아프시잖아. 녀석은 나를 돌아보았다. 내일 다시 올게요. 어머니, 푹 쉬세요.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당으로 나갈 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끄시네. 이러다 정말 법원에 가서 어머니 행위 능력 없다고 증명받아야 할 판이야. 그날 밤 나는 녹음 파일을 백업하고 카메라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고 수첩을 베개 밑에 넣었다. 녀석들이
이제 내가 정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완전히 깨어 있었다. 모든 침묵에는 한계가 있고 내 한계는 바로 사람들이 내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있었다. 나는 집 앞마당의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낡은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다. 빈대떡을 팔던 시절부터 키우던 얼룩고양이가 이제 내 옆에 길게 누워 나지막이 그르렁거렸다. 나는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손에는 아직 구형 폴더폰이 들려 있었다. 배터리는 여전히 오래갔다. 나는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2번 울렸다. 네, 어르신 저입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나다. 지금 당장 좀 만날 수 있을까?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네, 그럼요. 제가 댁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르신께서 오시겠습니까? 나는 대문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문턱을 넘던 수진의 모습, 스피커폰으로 울려 퍼지던 사부인의 목소리,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던 민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사무실로 가지. 이번에는 소장도 바로 제출하고 싶네.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실하십니까? 2단계를 넘어서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그래, 나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미련이 남지 않았어. 녀석들은 이미 오래전에 엄마와 자식이라는 관계에 사형 선고를 내렸지. 나는 그저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 줄 뿐이야. 녀석들이 집 팔아서 장모 구해주자고 꼬드기던 날부터 내가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불리던 이야기까지 전부 녹음해놨네.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그럼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가 서류를 준비하고 독립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으로 가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에서 조정회의를 열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했다. 깨끗한 사본을 인쇄하고 연필로 가장자리에 살짝 표시를 해두었다. 나는 택시를 부르고 낡은 모자를 쓰고 회색 정장을 입었다. 민준의 결혼식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2년간 녀석들이 나를 올감했던 인내라는 굴레에서 나 자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는 것이었다. 자리에 앉았을 때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지난 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진실이 내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센터의 작은 회의실은 낡은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선풍기는 조용히 돌아갔다. 통장 아주머니가 서류와 필기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 몇몇은 왼쪽에 줄지어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 박 여사님 댁 문제라던데 또 며느리랑 얽힌 건가 봐. 늙은 어머니 집 팔라고 닥달했다는 소문이 있더라. 나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옅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민준이 수진의 등 뒤에 숨듯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실크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가벼운 화장을 한 채 마치 학부모 회의에 온 사람 같았다. 수진의 엄마 최 여사는 손에 먹다 남은 빵을 든 채 뒤늦게 도착했다. 그들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통장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박순자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 조정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재산 분쟁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르신 명의의 주택과 아드님 부부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모두 질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제가 몇 마디만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서류, 모든 대화가 담긴 녹취록, 그리고 한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말입니다. 수진이 눈을 깜빡이며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이라도 주시려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 집에서는 내가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곳에서 나는 오직 듣는 역할만 해야 했지. 나는 USB를 꺼내 통장 아주머니 옆에 앉은 젊은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가 노트북을 열자 쥐 죽은 듯 조용한 회의실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걱정 마. 내가 처리했어. 저 노인네 생각보다 질기네. 근데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진명에 가지고 계셔서 뭐해요? 지금 저희한테 주셔야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집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지. 근데 집을 지킨다고 해서 애들 마음까지 지킬 수 있을까? 요즘 애들은 겁을 줘야 말을 들어. 최 여사의 목소리였다. 뒤쪽 좌석에서 어머나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수진이 소리쳤다. 어머니, 몰래 녹음하신 거예요? 허락 없이 녹음하는 건 불법이에요. 젊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자신의 집에서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 녹음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유포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는 통장 아주머니를 돌아보았다. 더욱이 녹음 내용은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강요하고 신뢰를 이용하려는 명백한 행위를 보여줍니다. 이는 가족 윤리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박순자 어르신께서 소송을 원하신다면 법적으로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 있었다. 나는 자식에게 무엇 하나 거절한 적이 없다. 하지만 달콤한 거짓말 몇 마디를 되찾기 위해 내 신뢰와 명예를 맞바꾸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았다. 내 며느리는 나를 질긴 늙은이라고 불렀고 내 아들은 다른 여자 옆에 서서 제 어미에게 집을 팔라고 애원했다. 그 어미는 제 딸에게 노인 속이는 법을 가르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저기 앉아 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가족은 없었다. 나는 자식을 잃을까, 까다로운 시어머니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나는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양심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믿게 만들까봐 두려웠다. 회의실은 폐허가 된 절처럼 고요했다. 수지는 여전히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지만 손은 가방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사부인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가장 어른이시니까요. 저는 같은 어머니로서 혼자 사는 늙은 어미의 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사부인은 그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 이해하셨더군요. 최 여사는 피고스며 되받아쳤다. 나는 그저 내 자식의 미래를 생각했을 뿐이에요. 혼자 살면서 집 가지고 계셔서 뭐해요? 내 딸이 조급해하는 것도 당연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따님에게 남의 재산에 조급해하는 법을 가르치셨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다만 그 아이에게 자리를 지켜준 사람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으신 게 아쉽습니다. 나는 수진을 돌아보았다. 너는 한때 내 앞에서 웃으며 말했지. 어머니,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너는 내가 집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너는 나를 질긴 늙은이라고 불렀고 내 아들에게 명의를 순조롭게 넘겨받을 방법을 가르쳤다. 수진이 반박했다. 저는 분명히 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것을 빼앗을 생각은 없었어요. 나는 변호사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것은 녀석들이 은행에 제출한 계약서다. 내 이름이 집주인으로 똑똑히 적혀 있지. 내가 허락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데 감히 담보재산으로 제출했더구나. 나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녀석은 아까부터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소리치지도 윽박지르지도 않고 그저 옛날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집 앞 시멘트 마당 기억나니? 어릴 때 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을 때 내가 낡은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 안고 집으로 들어왔지. 그날 비가 왔는데 나는 양동이를 들어 내 머리를 가려주고 내 몸은 흠뻑 젖었단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쉬었지만 느린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때 너는 커서 엄마를 꼭 지켜주겠다고 했지. 지금은 어떻게 지키고 있니? 내 어미가 밥상에서, 제사상에서, 그리고 수십 년을 산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민준의 손이 떨렸다.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몰랐던 거니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니? 너는 나를 욕하지도 때리지도 않았지. 하지만 너는 다른 사람이 내 어미를 걸림돌로 여기도록 내버려뒀다. 나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집도 돈도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내 아들에게 어미를 위하는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고 입술은 굳게 닫혔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작은 회의실 전체가 숨막히는 듯했다. 정신 나간 줄로만 알았던 늙은 할머니가 자신을 아프게 했던 말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기억하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다. 나는 몸을 숙여 천 가방을 열고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푸른색 서류철을 꺼냈다. 나는 그것을 통장 아주머니 앞 책상 위에 마치 세뱃돈 봉투를 놓듯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것은 제가 이 집 전체를 새싹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센터에 기부했다는 증서입니다. 일주일 전에 서명했습니다. 바로 녀석들이 은행 대출을 위해 원본에 서명하라고 나를 닥달하던 바로 그날에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이 집은 저희 거예요.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느 집이 너희 것이라는 거냐?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너희에게 단 한 푼도 빚진 적이 없으니 보고할 의무도 없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금만 걸어놨단 말이에요.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집이 너희 손에 들어갔다면 살아서 뭐하냐는 질문을 받는 늙은이가 한 명 더 늘어났을 거라는 건 안다. 나는 그런 일에 일조하고 싶지 않았다.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다. 당신 지금 일부러 복수하는 거야. 이건 좀스럽고 이기적인 짓이야. 나는 웃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자식에게 양보하며 산끝에 처음으로 이기적이 되어보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렸다. 몇몇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친척들은 민준과 수진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나는 옅은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에 조정회의장을 나섰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고 햇살이 내 백발에 부딪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뒤돌아봤다면 오래전에 잊힌 엄마라는 두 글자를 지키기 위해 내 집에서 무릎 꿇었던 내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날 이후 나는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 집에는 새싹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듣자 하니 처음 들어온 남자아이 하나가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 할머니 있어요? 라고 묻는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조정회의 소식과 선명한 녹취록 내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공유할 필요도 없었다. 한 사람이 글을 올리면 10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그렇게 온 동네, 회사,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가 알게 되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수진이었다. 나는 녀석이 어디서 무슨 직책으로 일했는지 알 필요도 없었다. 사흘 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머, 그 수진이라는 아가씨 회사에서 잘렸다더라. 무슨 브랜드 이미지 실추라나 뭐라나. 나는 놀라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집 가지고 계셔서 뭐해요. 어차피 오래 사시지도 못할 텐데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말솜씨가 뛰어나도 그 더러운 뿌리가 금세 드러나기 마련이다. 수지는 직장을 잃고 친구도 잃었다. 예전에 모여서 먹고 마시던 친구들은 이제 얼굴을 피했다. 자식 과외를 맡겼던 사람도 그만두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빼앗으려 한 사람 곁에 자기 자식을 둘 부모는 없었다. 다음은 민준 차례였다. 나는 녀석이 악하지는 않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제 어미가 부엌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고도 침묵한 아들이라면 굳이 사악하지 않아도 불효자라 불리기에 충분하다. 녀석은 해고당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다. 사람들은 대놓고 면박을 주지는 않았지만 의미심장한 시선과 슬쩍 자리를 피하는 행동, 그리고 무심한 척 던지는 말들로 그를 괴롭혔다. 야, 제 아내한테 잘 보여. 안 그러면 우리도 제 엄마처럼 집 뺏길라. 친척에게 듣기로 문중에서는 민준을 외면했고 제사에도 부르지 않았다. 집안 아이들은 녀석을 집문서 없는 대릴 사이라고 불렀다. 나는 웃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수진의 엄마 최 여사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체면을 잃었다. 그녀는 울지도 싸우지도 않았지만 부녀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을 깨달았다. 친정 쪽에서 연말 모임에 부르지 않았을 때 그녀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다. 최 여사는 이제 길에서 누구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고 했다. 예전에는 도덕을 설파하더니 이제는 그 도덕을 꾸미던 도구마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다만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정의는 법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이 비달해 충분히 오래 서 있게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지원센터 근처에 산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물을 끓이고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만든다. 아이들은 가난하고 부모가 없지만 감사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며 낯선 나를 할머니라고 부를 줄 안다. 나는 이제 자식은 없지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엄마가 되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그들이 밉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밉지 않아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내가 엄마이고 싶었을 때 그 아이들은 나를 서류 위의 이름으로 부르기로 선택했으니까요.